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기업에서 의뢰를 받아서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사용되는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해성을 입증을 한 제품들을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식약처에서 이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그 다음에 안정성에 대한 적합 인증서를 전부 다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득을 해야지만 병원에 납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GMP 적합 인증서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는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증으로 저희들은 2017년도에 최초로 인증을 획득해서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제품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ISO 13485라는 국제 규격 인증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인증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ISO 13485 국제 인증을 획득을 해서 국내에 있는 의료기기 기업이 해외에 수출할 때도 저희 생산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모든 인증을 완료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는 요 45001이라는 인증은 여기 한글로 보시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은 기업이 아니고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터를 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작업 환경의 유해성이라든지 그 작업자의 안전, 건강 문제가 없게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요 국제 규격 인증인 ISO 45001이라는 인증도 획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요 기업들의 팻말은 저희들 제조 시설을 이용해서 실제로 사업화를 하고 계시는 저희들 고객사의 명패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들 GMP 적합 인증에 맞게 이 기업들과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조 계약서를 체결해서 그 계약에 의거해서 법적인 효용을 가지는 제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기기 허가증 이거는 되게 생소한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이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일반인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걸로는 특허 권리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특허 권리 같은 경우는 나의 아이디어를 지적 재산권으로 특허청에 이제 보호를 받는 제도이듯이 내가 설계한 의료기기에 대한 지적 재산을 식약처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내 의료기기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판매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다. 그리고 요 허가증 같은 경우는 저 추간체 유압 보형제 3D 프린팅 의료기기 중에서도 요즘에 핫한 아이템인데 척추에 들어가는 척추 수술용 보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 5건의 제조 허가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의 기술력을 고객사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업들한테는 기술 이전으로 이제 양도도 해드리고 이런 활동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조 현장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프린터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대부분 금속 프린트로 보이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구축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국내에 최대의 금속 3D 프린터 총 8대를 저희가 보유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의료기기 제품 양산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금속 3D 프린터는 PBF라고 해서 파우더 베드 퓨징 방식의 3D 프린팅을 하고 있고요. 장비는 총 8대가 있지만 사용하는 소재가 상이합니다. 그 상이한 이유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각종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코발트 크롬, 순수 타이타늄, 타이탄 합금으로 3가지 소재를 세팅을 해서 그러니까 기업전을 하고 금속 프린터가 8대가 있는데 기업의 수요에 비례해서 수요에 맞출 수 있다 그 말씀 같고요. 코발트 크롬은 이제 고윤활성이니까 뭐 관절, 뭐 이빨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정형용 그 내마모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고관절 임플란트라든지 치과용 보철물 등을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타이타늄 장비 2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순수 타이타늄과 우선 타이타늄 합금에 대해서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피로도 같은 이런 연신율이 높아야 되는 의료용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 플레이트라든지 두개골 임플란트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순수 타이타늄을 써서 최대한 피로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소재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2개는 순수 타이타늄인데 이제 퍼티그에 대한 특성이 좋은 거고 네. 저 마지막에 있는 파란색 하나와 오렌지색 5개는 타이타늄 6-4 그레이드 23 합금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추간체 유압 보형제 그리고 인공 관절 같은 기업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빌드 플레이트 사이즈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280들은 지금 사이즈가 베드가 얼마인가요? 280은 XY 기준에서 약 280mm 정도, 그리고 저희가 한 대 더 보유한 3D 시스템 조사 장비는 275mm 정도 되는데 실제로 장비 제조사가 제작 가능한 사이즈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SLM의 파란색 장비 4개하고 비교했을 때 또 오렌지색 장비, 3D 장비가 4대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Z축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파란색 SLM 솔루션자 장비는 약 350mm 정도 출력을 할 수가 있고 이 주황색 3D 시스템 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400mm 이상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오시는 제품들 중에 제품이 크거나 높거나 하는 이런 갈비뼈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런 뼈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Z축 높이가 좀 많이 큰 3D 시스템 조사 장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란색 3D 시스템 조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대 발주를 내서 한 번에 저희가 장비 도입을 했고요. 주로 양산 제품을 좀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추간체 유압 보형제라고 해서 척추에 들어가는 스파인 케이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빌드에 평균 150개에서 200개 정도를 생산할 수가 있고요. 아, 이 한 판에서 150개에서 200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 다층 구조 제품 적층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2배, 3배 이상까지도 적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오는 발주 물량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로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공정 개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 시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코발트 크롬은 공정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은데 타이타늄이나 이런 바디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3D 프린팅 제조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 빌드에 만들어지는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 Z축 빌드로 레이어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품이 높아면 높아질수록 3D 프린팅 시간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3D 프린팅 기법을 위해서 의료기기를 양산을 하게 되면 평균 약 40시간 정도,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 3D 프린팅 하는 시간, 그리고 쿨링, 식는 시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순수 적정 시간만 약 3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속 분발의 경우에는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FDA에서 요구하는 그런 국제 규격 기준치를 전부 다 만족하는 분말을 사용을 하고 있고 타이타늄 합금 같은 경우에는 ASTM이라는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F3001이라는 3D 프린팅 전용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만족하는 소재만 사용을 하고 있고 당연히 3D 프린팅용 파우더에 대한 분말 형태 그리고 습도, 입자도, 성분까지 전부 다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합격한 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PBF는 원리상 한 수십 마이크로 크기의 구형 분말을 주로 쓰고 이 분말의 품질하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장비는 웬만한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파우더 베드 퓨징 방식의 3D 프린팅 파우더는 아주 높은 수준의 관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입자도는 15에서 53 미크론 사이의 파우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뒤에 보시는 이 장비들은 파우더 쉬빙, 즉 포집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제로 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한 파우더는 파우더 불꽃에 의해서 입자도 커져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쉬빙이라는 장비에 넣어서 일정량의 사이즈를 걸러내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 이 쉬빙을 할 때는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르곤이라는 가스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 내부에서 산소 농도를 0.1% 이하까지 떨어뜨린 상태, 즉 진공 상태에서 쉬빙 처리를 하게 되고요. 소재와 섞였을 때 생물학적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성에 대한 부분, 내부 기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장비에는 한 소재만 써서 저희가 쉬빙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빙 처리를 하고 난 뒤에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의 형태, 그리고 입자도, 그리고 성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제 규격에 의거해서 자체 실험을 하고 실험에 통과된 분말만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이제 얼마나 파우더를 재활용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물론 공정에 따라 다 다르죠. 그래서 어바웃으로 얼마 정도 재활용하나요? 실제로 저희는 수율이 거의 뭐 한 70%에서 80% 이상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다 검증 프로세스가 있고 그 검증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검증 프로세스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실제 수율은 좀 더 다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재활용하는 게 어떤 서비스 단가의 어떤 저가와 이런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파우더 쉬빙을 하게 돼서 자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파우더 쉬빙 횟수에 따라서 그런 품질에 영향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쉬빙을 하더라도 파우더 품질에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설계하시는 이거는 뭔가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추간체 유압 보형제라고 해서 국내의 그런 정형외과 업체들이 가장 많이 3D 프린트로 만드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척추 측망증이라고 해서 척추 사이에 연골이 나거나 없어졌을 경우에 그 사이에 이런 임플란테이션을 해서 척추의 원래 기능을 이제 구현시키는 이런 제품을 자세하게 보시면 가운데 이러한 철물 같은 이런 메쉬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쉬 구조를 적용을 하는 이유는 제품의 경량화와 본 인그로스, 뼈가 이 임플란트가 잘 붙도록 이러한 구조물을 잘 형성해 놓으시고 이러한 메쉬 구조 형태는 통상적인 제작 방법으로는 이렇게 작은 제품은 구현이 불가능하고 3D 프린팅 방식으로만 현재 제조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측면에 돌려서 보시면 이 옆에 이 티스, 뼈뼈가 튀어나온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뼈에 삽입돼서 임플란트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카롭게 형성을 하였고요. 상단에 이러한 스크루, 이 조립대는 들어가는 부분은 이 구조물을 뼈에 삽입할 때 들어가는 기구와 안착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디자인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처음에 가지고 오면 전체적으로 형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매직스 소프트웨어라는 걸 이용을 하고요. 제일 먼저 이러한 메쉬 구조를 다 적용을 하게 되면 3D 프린팅에서 가장 이슈가 이러한 폴리곤, 즉 삼각형 메쉬가 개수가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수가 또 너무 많게 되면 레이저 그린 횟수가 많게 되고 데이터 용량이 많고 3D 프린팅이 그만큼 더 많이 걸리는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삼각형 메쉬는 약 300만 개 이하로 보통 제어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가 제일 처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픽싱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봤을 때 감지된 배지 엣지가 20개 정도 그리고 연결된 컨투어 부분이 하나 정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감지를 했고 실제 모델링상에서도 이 하단부가 메쉬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물이 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메워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뉴얼로 메울 수도 있지만 매직스의 자동 픽싱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메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방금 제가 이제 클릭 몇 번을 해서 자동으로 메워졌고요. 이렇게 하단부가 잘 메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 메고 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게 되는데 방금 사진과는 다르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다음 공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방수 구조가 돼야 그다음에 레이저 툴패스 같은 걸 내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3D 프린팅 슬라이싱이라고 해서 G코드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고 3D 프린팅은 오류된 형상을 그대로 또 출력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층 도중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모델링을 다 픽싱을 한 다음에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다음 공정은 서포트라고 해서 지지대를 적용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3D 프린팅 할 때는 베이스 플레이트에 딱 붙여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를 달아서 가볍게 제작한 다음에 서포트를 제거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공정으로 서포트를 달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제품의 제조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지지대 역할을 하고 부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나중에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포트에 너무 많은 재료가 들어간다고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거가 쉽게 잘 되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서포트를 달아서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또 2차 가공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과 제조 안정성, 재료 소모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서포트를 달게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부에 서포트를 달아서 제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단부에 서포트를 달 영역을 지정을 하고요. 서포트를 달 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서포트를 달겠다라고 라인이 지정이 됐고요. 다음은 어떠한 서포트를 달 건지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블록 형태의 서포트를 달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서포트의 티스, 이러한 달리는 구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단부 티스 같은 경우에는 파트랑 인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도 잘해야 되지만 떨어졌을 때 자국이 남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상적으로 간격을 적용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보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노란색에 가운데에 어떠한 영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3D 프린팅은 안정적이나 3D 프린팅하고 나서 파우더를 빼낼 때 이 구간으로 파우더가 잘 빠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수한 모델링을 해서 가운데에 파우더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전의 형태보다 조금 약해 보이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추가로 해당 면을 복제를 해서 안에 콘 솔리드 서포트라는 솔리드 된 서포트를 추가로 달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제품이 형성이 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잔유 응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병행량 이런 것들을 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콘 솔리드 서포트를 넣어서 추가로 같이 병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외면에는 논 솔리드 서포트, 가운데 콘 솔리드 서포트를 병합한 이러한 제품으로 보통 설계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품 만들려면 이건 어차피 다 제거해야 될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콘 솔리드 서포트를 너무 크게 한다든지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제거도 어렵고 재료 소모성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엔지니어가 최적화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 서포트를 달고 그 다음에 하는 부분이 적층 시뮬레이션입니다. 일종의 Z축으로 쌓아서 올라갈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밑에 하단부 제품이 만들어지고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 구간에서 굉장히 면적은 넓지만 하단부에 지지하는 구간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서포트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하단에 3D 프린팅 파우더가 지지하고 있지만 이 레이저로 고출력으로 용융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단부에 뭔가 지지대가 없으면 안쪽으로 타거나 제품이 제작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포트는 물리적 지지 기능도 있지만 열을 빼주는 경로이기 때문에 그걸 또 안 해주면 또 타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도 추가로 제가 서포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반대면에도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서포트를 달 때 제가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통상적으로 쓰는 이런 블록 서포트를 적용을 하고 이렇게 그대로 만들게 되면 상단에 만들어진 서포트가 하단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2차 가공을 통해서 그라인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앵글을 줘서 이 밖에 베이스 플레이트에 바로 닿도록 앵글 기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 다음에 앵글 서포트라는 걸 활성화시켜서 제품에 닿지 않고 베이스 플레이트로 나오도록 이렇게 측면을 틀어서 앵글로 주게 되면 하단부에는 추가 2차 가공 필요 없이 바로 서포트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포트를 다는 기술은 엔지니어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 바탕이 되게 되는데 이런 앵글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뭐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파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3D 프린팅을 완료하게 되면 제품의 측정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제품의 외형이라든지 내부의 기공도 그리고 제품의 성분, 외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증을 해서 이 제품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인증을 하고 제품이 출하가 되게 됩니다. 네, 저희가 3D 프린팅이 완료된 제품을 측정 검사하는 장비로 형상 투영기, 공구 현미경이고요. 형상 투영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D 화면을 통해서 제품의 치수라든지 간격 이런 것들이 얼마큼 잘 나왔는지 소수점 둘째 또는 셋째 자리까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료된 제품은 이런 측정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성형서를 발부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그 실체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형상 투영기를 볼 수 없는 더 정밀한 이런 형상들을 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티스 구간의 각도와 간격이 얼마큼 잘 나왔는가 실제 현미경을 통해서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내부는 저렇게 확인했고요. 내부를 보기 위한 장치 같은데 이게 CT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로 CT이고요.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주간체 유화 보형제에 이 제품 내부에 어떠한 크랙이라든지
기공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먼저 CT 엑스레이를 통해서 제품의 2D 영상을 다 촬영을 하고 최종 만드는 제품은 3D 모델링화해서 원본 데이터랑 비교 검증도 가능하고 내부의 기공도가 퍼센테이지로 얼마큼 있는지를 다 검증하는 장비입니다. 기공도까지.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원이 실제로 이 주간체 유효 보형제 3D 프린팅 제품을 이제 마이크로 CT 촬영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2D 단면을 통해서 이렇게 내부에 기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3D 모델링화해서 제품 원래 원본 제품과의 비교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을 그럼 내부 기공도가 얼마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0.00759%로 실제로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3D 프린팅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델링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프린트한 출력물은 이제 기공도가 되게 중요하고 산소 포화도가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기공도라든지 산소 포화도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는 국제 규격의 기준치에 만족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는 조금 더 다른 산업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연구원이 3D 스캐닝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D 스캐닝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주간체 유압 보형제도 많이 하지만 이런 맞춤형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측정 검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광학식 3D 스캔을 통해서 스캔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를 비교 검증을 해서 얼마만큼 오차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장비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D 스캔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돌리는 스크립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D 스캐닝에서 뭔가 정밀도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가 아무리 잘 나왔더라도 이 제품에 대해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크립트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하고요. 지금 제품 보시는 것들은 원래 광학식 3D 스캔을 해야 되면 그 스캔 스프레이라고 해서 스프레이를 뿌려줘야 되는데 이 스프레이가 고음용으로 몸 안에 임플란트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는 스캔 스프레이 뿌리지 않는 선에서 공정을 개발해서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이시는 장비는 저희가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타늄 합금 같은 경우에는 ASTM 규격 F3001이라는 규격에 저희가 의거해서 기준치를 만족을 하는지를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치를 만족해야지만 동물 실험을 이제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다 성분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이 실험은 ONH라고 해서 산소, 수소, 질소를 검증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D 프린팅 할 때 만들어 놓은 대체 시료를 주입을 해서 연소를 시킨 다음에 산소와 질소, 수소의 함량을 저희가 확인하는 이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ONH 다음으로 탄소를 저희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이 탄소도 ASTM 규격의 탄소가 기준치에 만족하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 분석도 진행을 하고요. 요 다음 끝에 있는 장비는 그 RCP라는 장비인데 3D 프린팅 하고 나서 타이탄 합금에 알루미늄, 철, 바나듐 등 이런 제품들이 각 기준치에 비해서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검증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이탄 합금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했고 순수 타이타늄이든 코발트 크롬 이런 것들로 저희가 좀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통해서 제품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제품이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설계했던 그 파일을 여기에 오픈시켰고요. 네. 지금 3D 프린팅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시는 장면은 저희가 케이지를 이제 배치한 사진이고 좌측은 현재 레이저를 쏘고 있는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한번 레이저 소교를 하고 리코팅이라고 해서 파우더를 깔아준 다음에 파트의 상태를 비전 카메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빨갛게 되는 이 구간들이 있으면 파트가 들린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레이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3D 프린팅 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뭐 장비를 멈출 수도 있고 저희가 따로따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니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중간에 한번 망치면 위에 다 망치기 때문에 계속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물론 제작이 완료되고 나서 마이크로 CT 같은 걸로 내부 기공도도 보지만 실제로 각 레이어별로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를 전부 다 로그를 통해서 그 기록을 확인하고 혹시나 중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제품은 폐기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만든다든지 이런 공정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10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개수가. 지금 저희 이 제품은 160개 정도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크기에 따라 다르게 하지만 보통 추가체 위협 보형제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200개 정도가 제품이 한 번에 생산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각 층마다
약 400W의 고출력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적층을 하고 있고요. 상단에 레이저가 쏘게 되면 하단에 파우더가 닿는 부분이 순간적으로 용융이 되면서 금속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한 라인을 다 그리고 난 다음 베이스 플레이트는 약 30미크론 하단으로 이동하게 되고 측면에 있는 금속성 베이스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파우더를 다시 리코팅, 재분사하게 됩니다. 이 공정을 약 1000회에서 2000회 정도 실시해서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리코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를 깔아주고요. 다시 그 다음 레이저를 한 층 한 층 쌓아가면서 용접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3D 프린팅이 완료된 제품입니다. 지금 완료된 베이스 플레이트를 올리고 있고요. 내부에는 저희가 설계한 주간체 부용제 제품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씩 파우더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초미세 입자 3D 프린팅 파우더 사이에 저희가 설계했던 주간체 부용제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잔여 파우더들을 다 제거한 뒤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제거하게 되면 이런 제품들을 후처리하고 열풀림 그리고 세척 보장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제품은 저희가 이제 설계했던 3D 프린팅이 완료된 제품이고요. 저희가 설계한 대로 출력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 한 베이스 플레이트가 지금 XY 정도로 해서 한 280mm 정도 대략 되는데요. 네, 이런 주간체 유압 보형제가 작게는 한 130개, 많게는 한 200개 정도까지 저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보시면 측면에 이 주간체 유압 보형제 말고 뭐 인장 시편이라든지 이런 박스 시편, 이런 원형 시편들이 있는데요. 이런 인장 시편 같은 경우에는 각 이 3D 프린팅 할 때마다 저희가 매회 뽑아서 이 제품의 기계적 물성이 이제 이슈가 없는지를 항상 검증하는 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회 출력 시마다 이 인장 시편을 뽑아서 기계적 물성을 테스트하고 있고, 이 측면에 있는 이런 원형 바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ASL 규격의 성분이 만족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검사 시편입니다. 그래서 뭐 산소라든지 질소, 그리고 철, 반화점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할 수 있는 시편이고, 측면에 또 이게 사각 박스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의 형상 정밀도, 표면 조도, 그리고 내부 기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4개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각 출력시마다 제품을 떼서 그런 제품에 이슈가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편들을 매회 가지 출력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회 출력시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출력을 보시면 이거는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레니얼 임플란트고요. 네. 보통 두개골 임플란트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외상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임플란테이션 할 수가 있고, 보시면은 굉장히 얇고 가운데에 이런 메쉬 구조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임플란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밀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거 하악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건 턱관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인데요. 이 턱에 이제 뭐 구강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턱을 좀 제거하시는 분이 계세요. 가운데 구멍 보시면은 안에 경량화를 시켜서 실제 턱하고의 무게를 거의 다 맞춘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 이 구멍 뚫린 데는 이제 덴탈용 임플란트를 박아서 위에 치아를 저희가 이게 보천을 올려서 실제 저작 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 모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보통 맞춤형 인공 광대뼈라고 하는데요. 이 뒤쪽에 보시면 이런 메쉬 구조들이 들어가 있어서 제품이 굉장히 가볍고 골류압 증대를 할 수 있는 이 모델을 만들어 놨고, 이런 것들은 앞면 쪽에 인공 광대에 들어가는 임플란테이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 품목 허가든지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실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비는 열 처리 장비고요. 열 풀림 처리를 하는 이유는 3D 프린팅 제조 특성상 내부에 잔육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잔육력을 해소시켜주는 이런 공정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만들게 되면 제품의 연신율, 즉 피로도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열 처리를 통해서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3D 프린팅 제품은 전부 다 열 처리, 열 풀림 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연구원이 3D 프린팅 관련된 베이스 플레이트 통째로 열 풀림 장비에 제품을 넣고 있습니다. 이 저희 열 풀림 장비는 최대 1000도까지 운영 가능하고 진공 10-3토르까지 잡을 수가 있으며 아르곤 가스를 넣어서 분위기 상태로 온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해당 공정은 3D 프린팅 한 제품을 표면 처리하는 공정입니다. 3D 프린팅에 적용했던 서포트를 제거하고
서포터가 달렸던 자국을 아주 매끄럽게 형성을 해서 표면에 대한 조도를 향상시키고 치수에 대한 정밀도를 제어하는 과정입니다. 이 후가공 과정에서도 저런 메탈 금속 초경 합금으로 된 금속 볼을 써서 그 제품의 표면에 타이타늄이 아닌 다른 소재가 묻어나지 않도록 그 관련된 전문 툴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해당 공정은 표면 처리 과정 중에 블라스팅이라는 공정입니다. 얇은 세라믹 입자가 표면에 강하게 분사되면서 표면을 다져주는 효과로 인해서 표면의 조도가 향상이 되고 아주 미량의 잔유 응력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묻어있는 이런 이물질들을 잘 제거해서 제품의 표면이 최종 제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표면 처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표면 처리까지 다 끝난 제품을 세척을 진행하러 갑니다. 저희가 각 보유하고 있는 7조 자동 세척기고요. 이 7조라 함은 6개의 조를 거쳐서 마지막 열풍 건조까지 진행이 되고, 해당 장비는 진공 초음파 세척 방식으로 세척을 할 때 진공이 걸리고 초음파 방식으로 세척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송돼서 제품이 공급이 되게 되고, 린스, 세척, 건조 공정을 통해서 완료된 제품은 클린룸 안쪽으로 자동 이송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 저희 연구원이 세척이 끝난 제품을 포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 클린룸 10만 클래스, 즉 부유자가 10만 개 이하의 공정에서 포장을 진행을 하고 있고, 포장은 재단 접착을 이용을 하며 포장지는 이옵가스 그리고 오토클레이브 멸균이 가능한 포장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완료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재단 접착이 되어서 실제 기업한테 제품이 나가게 됩니다.